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10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인터럽트와 병렬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인터럽트라는 부분과 병렬 컴퓨터는 사실 전자계산기 구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 자체가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간까지 공부하는 이 10번째 강의를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전자계산기 구조의 마지막 강의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본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서 11강을 통해서 따로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인터럽트와 병렬 컴퓨터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여서 특수기억장치를 하다가 뒷부분에 입출력장치 부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입출력 제어 방식 부분을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인터럽트와 그리고 병렬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입출력 제어 방식 부분은 우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네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암기해 두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지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IO가 이제 인풋 아웃풋의 약자죠. 입출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한 IO, 그리고 인터럽트에 의한 IO, 그리고 DMA에 의한 IO, 그 다음에 채널에 의한 IO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이 네 가지를 둘씩 짝 지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분리를 시키는 게 기준은 이제 CPU가 관여를 하느냐 관여를 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CPU가 관여를 한다는 얘기는 입출력을 제어하는 그 방식 중에서 그 네 가지가 실제로 입출력을 할 경우에는 키보드나 마우스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입력했는 내용을 가공해서 프린터나 모니터로 출력하는 과정을 입출력 제어 장치가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CPU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제어하느냐, CPU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입출력 제어 장치 자체가 스스로 그 기능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과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은 CPU가 관여하는 방식이라면 DMA에 의한 입출력과 채널에 의한 입출력은 CPU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사실 그 구체적인 설명까지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가지의 명칭과 또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하드웨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교재에는 프로그램드 I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프로그램을 통한 입출력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통한이라는 말에 줄 쳐 두시기만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이다. 그러니까 인터럽트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뒤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주테마입니다. 인터럽트는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컴퓨터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지 중단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면 그 진행 중인 작업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인터럽트 과정이 발생됐을 때 저장을 해두었다가 그 전체를 다 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죠?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 이전에 하던 작업을 계속 이어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특징,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에 의한 IO라는 것은 CPU가 계속 플래그를 검사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터럽트의 IO는
CPU가 관여하는 방식 중에서 CPU가 어떤 그 플래그라는 말은 어떤 신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신호를 검사하지 않고 데이터가 준비되면 인터페이스, 그 접속 장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접속 장치가 CPU에게 입출력을 요구하면서 CPU와 병행해가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터럽트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입출력 상태를 보존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그 방식을 우리가 인터럽트에 의한 IO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제 DMA에 의한 IO라는 이 부분이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따로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할까요? 자, DMA에 의한 IO. 그죠? 자, DMA에 의한 IO를 따로 별표를 2개를 하겠습니다. 자, DMA의 약자는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 접근한다는 뜻이죠. 자, 접근한다는 뜻이니까 데이터 입출력 전송이 CPU를 통하지 않습니다. CPU가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니까 직접 주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수행한다. 우리는 지난 그 주기억 장치나 CPU의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CPU라는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있으면 주기억 장치를 데이터를 항상 주기억 장치에 어떤 그 신호를 보내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스토어시키고 그 다음에 로드시키고 이 과정이 늘 반복됐단 말이죠. 근데 CPU가 주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직접 통하지 않고 얘 혼자서 또는 주변에 있는 입출력 장치가 얘 혼자서 독립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전송하고 이런 방식이 바로 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접근하니까 CPU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DMA에 의한 IO라는 말이 나오면 CPU가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CPU와 DMA 제어기는 메모리와 버스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 공유하는 데 있어서 사이클 스틸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인터럽트라는 용어가 비교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인터럽트 이 부분은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니까 사이클 스틸이라는 말의 의미가 스틸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훔친다는 뜻이죠. 뭐 훔친다고 해서 나쁜 의미로 뭐 어떻게 훔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CPU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시 CPU가 쉬는 틈을 통해서 아무 사이클이나 상관없이 그 사이클을 막 그 돌아가면서 내용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터럽트랑 비교했을 때 인터럽트는 CPU가 그 인터럽트의 그 발생 상태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인터럽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MA에 의한 입출력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채널에 의한 입출력입니다. 위쪽에 있는 DMA 구성과 DMA 과정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시점 이 부분은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특히 이제 DMA의 구성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뭐 1번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2번 주소 레지스터, 3번 자료 버프 레지스터,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객관식으로 틀리지 않도록 3개의 명칭만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어요. 또 DMA 과정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시점을 또 묻는 문제가 그 아래쪽에 나와 있죠. DMA 제어기가 자료 전송을 종료했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것도 이제 인터럽트의 강의에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에 의한 입출력인데 채널이라는 말 자체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채널 우리가 별표 좀 해볼까요? 별표. 자, 채널에 의한 IO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자, 채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채널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채널은 또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정보통신, 개론,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도 채널이라는 용어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기억을 할 때 전체적인 거를 보세요. 자,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채널 하면 딱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CPU와 입출력 장치 요거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어떤 속도를 보완해 줄 수 있게끔 사용하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채널이다. 우리가 지난 그 기억 장치를 공부할 때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하는 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쵸? 캐시 메모리라고 배웠죠. 그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라면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그 입출력 장치라는 게 여러분들 쓰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출력 장치에서는 모니터나 프린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우리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근데 입출력 장치는 단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CPU의 속도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채널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의 의미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전송로라는 의미도 있고, CPU의 명령을 받고 입출력 조작을 개시하면 CPU는 독립적으로 조작을 한다. 그러니까 CPU를 제외하면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어떤 보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CPU를 제외한다 그러면 입출력 장치가 바라봤을 때는 채널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CPU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채널 제어 장치는 어떤 것들이다? 입출력 장치와 CPU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존재하는 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널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채널의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오죠. 셀렉터 채널, 멀티플렉서 채널, 그리고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셀렉터라는 말 자체는 뭔가를 선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특정한 한 개의 장치를 독점한다. 특정한 한 개의 장치를 독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특정 한 개의 장치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멀티플렉스의 멀티플렉스는 뭡니까? 멀티란 말이 여러 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 멀티플렉스 채널에 이어서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인데 둘 다 멀티플렉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셀렉트 채널과 반대로 동시에 처리하는데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은 좀 고속이라면 그냥 멀티플렉스 채널은 저속이다. 자, 이렇게 차이를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널에 의한 입출력 부분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채널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셀렉트 채널이 뭐냐, 그리고 멀티플렉스 채널과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의 차이가 뭐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입출력 드루풋 비율이 증가하는 순서를 물었던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나온 적은 없던 것 같은데요. 발음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죠? 드루풋이 뭡니까, 그죠? 정확하게 이제 본토 발음을 하면 스루풋 이렇게 되겠죠. 스루풋. 자, 발음 잘 하시고요. 폴링 인터럽트 DMA 순으로 입출력 드루풋 비율이 증가하는 순서가 된다는 거,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수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를 공부하면서 이제 빠졌던 부분, 뒤에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넘겼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난 강의와 묶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 자, 인터럽트라는 부분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컴퓨터를 작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이 해서 컴퓨터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컴퓨터로 열심히 문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 정전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이 중단돼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인터럽트의 대표적인 종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냥 집에서 쓰는 개인용 컴퓨터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정전이 됐다, 어떡합니까? 하던 거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럼 다시 컴퓨터 켜서, 정전이 이제 해결이 되면 다시 컴퓨터 켜서 그 앞에 못했던 부분을 다시 재작업하는 그런 경우를 쓰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의 전산실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정전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물론 우리가 뒤에 데이터 통신이나 다른 과목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UPS라는 그 무정전 공급 장치를 통해서 정전 상태를 예방하는 그런 어떤 장치도 사용을 할 뿐더러, 만약에 정전이 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모든 작업들을 따로 저장을 해두고, 순식간에 저장을 해두고 정전 상태가 다 복구되면, 인터럽트 상태가 다 복구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어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 읽으세요. 소리 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온라인 강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호흡이 돼서 같이 따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학습에 큰 도움이 돼요. 밤에 이제 불 다 꺼놓고 또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막 하다가 새벽에 그쵸 막 소리 내면서 읽으면 바깥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왜 저랬지? 제가 미쳤나? 그죠? 자, 좋아요. 그래도 큰 소리 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확 박히지 않을까? 읽어볼게요.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생된 상황을 우선 처리한 후에 실행 중이던 작업으로 복귀하여 계속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 따라서 다시 읽었습니까? 이것만 기억한다면 나머지는 뭐 그 의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컴퓨터 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분류한다. 이건 뒷페이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터럽트의 이제 분류에 대한 종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인터럽트의 정의 묻는 문제가 따로 이거 별표해야 되거든요. 인터럽트의 정의 별표 3개. 인터럽트의 정의 별표 3개. 인터럽트가 뭐냐라고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사 쪽으로 가게 되면 인터럽트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또 나오겠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개념과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인터럽트의 처리 기능, 그 다음에 요청 신호,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취급 루틴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보니까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발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이 시점에서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는 게 필요해요.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현재 상황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했는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재수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라는 의미로 세 가지를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에서 역시나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됐다는 거죠. 오른쪽 여러분 책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의 오답으로 나왔던 게 이제 인터럽트 스테이트라는 말인데 인터럽트 스테이트라는 말의 스테이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럽트 상태가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라는 건 아니죠. 인터럽트 체제의 기본 요소라는 것은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요청 신호를 어떻게 보낼 거냐, 취급 루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정의 페이지니까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인터럽트의 종류 및 발생 원인인데 인터럽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인터럽트와 외부 인터럽트.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발생되는 인터럽트를 내부 인터럽트라고 한다면 컴퓨터의 외부적,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외부 인터럽트라 하죠. 그러면 딱 여러분 느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외부 인터럽트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정전이에요. 컴퓨터 내부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컴퓨터 외부에서 전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인터럽트의 대표적인 게 정전이라면 내부 인터럽트의 대표적인 거 뭐겠어요? 컴퓨터 내부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죠? 컴퓨터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오류에 의해서 발생된다면 그게 바로 내부 인터럽트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외부 인터럽트의 정의는 외부 인터럽트는 입출력 장치, 타이밍 장치, 전원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종류가 이제 전원 이상 인터럽트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계착오 인터럽트,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외부 신호 인터럽트라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신호가 들어옴으로써, 그죠? 내가 뭐 컴퓨터를 이렇게 작업하는데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왔다. 그것도 일단 외부 신호 인터럽트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입출력 인터럽트라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어떤 데이터의 오류나 또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프린터기의 성능이 너무 느려서 프린터에 한 1000장을 프린트를 시켰다. 그러면 외부에 프린트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발생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 전부 다 입출력 인터럽트에 속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세 번째 외부 신호 인터럽트죠. 그래서 외부 신호 인터럽트에 따로 별표 2개 정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신호 인터럽트. 자, 중요하니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타이머에 의해 규정된 시간을 알리는 경우.
타이머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임의의 어떤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죠? 알람이 울리면서 컴퓨터가 중단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인터럽트 키를 누른 경우, 이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해킹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그 해킹을 당해서 그 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인터럽트 키를 눌러서 모든 시스템을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장치로부터 인터럽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신호에 관련된 얘기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외부 신호 인터럽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오답 쪽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인터럽트 당연히 아니죠. 프로그램은 내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부 인터럽트라면 다음 페이지에서 내부 인터럽트 보도록 하죠. 자, 내부 인터럽트를 다른 말로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트랩이라고 한다는 말 알아두시고요.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램 체크 인터럽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트랩이 발생하는 조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그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생기면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넘쳐나는 거, 언더플로우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니까 발생할 수 있겠고요. 0에 의한 나눗셈. 컴퓨터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무한 반복을 시킨다든가 이런 컴퓨터가 우리 인간에 비해서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반복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잘하는데 무한 반복을 시켜버리면 얘는 무한 공유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무한 루프 상태에. 0에 의한 나눗셈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프로그램적인 오류, 그 다음에 불법적인 명령, 또 보호 영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보호 영역 메모리 내에 그 어떤 그 주소를 통해서 내용을 접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프로그램 실행 중에 트랩이 발생하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요거 네 가지 따로 묶어놓고 역시 별표 2개 정도 해놓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트랩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수업 시작한 지 한 2,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가 좀 여러분 피부 속에 재밌다 이런 느낌은 없을 거고요. 또 교재 자체가 화려한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교재가 아니고 텍스트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그 강의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과목 자체가 줄여서 과목을 5과목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과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하는 부분들을 전공 서적에서 뽑아서 만들어서 이 교재를 압축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텍스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다, 교재가 너무 두껍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중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재보다 더 얇은 책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무조건 알아야 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시간 나면 전체 다를 한번 정독해서 읽어주시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여담을 좀 드렸는데요. 오프라인 강의라 그러면 내일도 시간 있고 모레도 시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칠까요? 하면서 그죠?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잔뜩 이제 살아온 얘기라든지 또 재밌는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항상 꿀뚝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강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온라인 강의 찍으면서 오프라인 강의 때처럼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그죠? 공감 가는 얘기 다 해서 전체 강의를 그렇게 하면 이제 강의 개수가 전자계산기 구조만 한 50강 되고 그쵸? 지난 시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강의 한 30강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강의가 한 500강 이렇게 만들어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필기 딱 내놓으면 아무도 강의 안 듣습니다. 이거 언제 다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제 마음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줄여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단기에 여러분의 합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맞죠? 하지만 이런 여담 외에 하는 모든 말들이 시험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시험 치니까 쌤 했던 말 중에 안 나온 거 있던데요. 제가 그죠? 여러분 시험 나오는 총 5과목의 100문제 중에서 한 1000문제? 한 2000문제 분량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나온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강의를 순서대로 정독해서 따라서 듣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들 수 있다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빼먹지 말고 열심히 강의를 따라와 달라는 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딴 데로 빠져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내부 인터럽트에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트랩이 발생하는 조건 4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불법 명령어 사용 인터럽트라는 것도 이 내부 인터럽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불법 명령어 사용 인터럽트가 내부에 속하는지 외부에 속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로 명칭으로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불법적인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니까 말 속에 답이 있으니까 외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 인터럽트라면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 전체가 내부 인터럽트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본 교재나 전공 서적에 보면 이걸 따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첫 번째 프로그램 처리 중 명령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된다. 어떤 명령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중에서 어떤 명령어에 어떤 요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말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SVC 인터럽트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말이죠. SVC라는 말 자체가 영어 약자 나와 있죠. Supervisor Call Interrupt래요. 그러니까 Supervisor라는 게 총괄 책임자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 관리자가 인터럽트를 콜했다는 얘기죠. 지시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장치 할당 및 오퍼레이터와의 대화 등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다. 슈퍼바이저가 콜을 했다는 얘기는 오퍼레이터가 뭡니까? 운영자잖아요. 그 운영자한테 뭔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저가 강제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운영자한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화를 한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SVC 인터럽트가 시험에 단독으로 종종 나왔었어요. 그래서 SVC 인터럽트가 시험에 나온다면 키워드는 이 오퍼레이터와의 대화를 위해서 이 말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오퍼레이터와의 대화에 관련된 어떤 인터럽트가 뭐냐? 그러면 SVC다. 영어 약자로 이제 그 SVC라는 이니셜로 나올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전부 다 붙여서 이제 SVC 인터럽트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명칭을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로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데도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페이지 폴트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이지 폴트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운영체제 과목에서 페이지 폴트를 이제 수도 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에 대한 개념을 잠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CPU가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CPU가 주기억 장치에게 야 나는 뭐 A라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빨리 가져와 하니까 주기억 장치 내에 A라는 데이터가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없는 상태에서 페이지가 부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 현상이 영어로 하게 되면 페이지 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모해 두세요. 물론 운영체제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죠? 그래서 CPU가 가져와 있는데 주기억장치가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주기억장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 기억장치에서 그 데이터를 찾아서 빨리 주기억장치에 로드를 시켜야만 CPU가 원하는 요구를 주기억장치가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PU가 요구하는 것을 불렀을 때 주기억장치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를 우리가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로 프로그램 오류가 없는데도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런 부재 현상이 생겨버리면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인터럽트의 종류를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인터럽트의 동작 원리 부분인데요. 인터럽트의 동작 원리 중에서 사실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순서를 묻는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렇고 운영체제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공부하기 싫었던 게 뭐 순서 잔뜩 적어놓고 그 순서를 이렇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적어놓고 뭐 니은, 디귿, 리얼 순이냐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순이냐 이런 문제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행 순서가 그래도 안타깝게도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수행 순서 별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2개 하고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인터럽트 요청 신호 발생. 그죠? 요청 신호가 맨 처음에 발생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해야 되겠죠?
인터럽트가 요청이 됐어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 놔두면 안 되잖아. 일단 완료를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완료시킨 다음에 그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어서 하기 위해서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와서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도대체 누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느냐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인터럽트 취급 루틴을 수행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인터럽트 취급 루틴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보존한 상태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이 과정.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따로 외우지 않아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앞에 강의를 계속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순서 묻는 문제가 매번 잘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사람은 잘 없었어요. 그죠? 그 강의를 대충대충 설렁설렁 듣게 되면 힘들겠지만 차분히 들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인터럽트 발생 시 CPU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CPU가 주도하에 원상태로 복구시켜서 계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CPU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확인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뭡니까? 벌써 까먹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PC라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죠. 자, 프로그램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를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된다면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카운터 내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가 기억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PU가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확인해야 되고 상태 조건에 대한 PSW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모든 레지스터의 내용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CPU가 확인을 해줘야만 원상태로 복구를 해서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인터럽트 발생 시 이행해야 될 사항,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면 네 번째 이제 인터럽트의 요청 신호 회선 체제. 이것도 한번 읽어만 봐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나왔던 문제를 교재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 한번 제가 읽어봐 달라는 얘기는 반드시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 다 듣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정독해서 읽어봐 주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치러 가면 그런 느낌 들어요. 완벽하게 내가 외우진 않았지만 들어본 것 같다. 내가 한번 읽어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게 답인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험 치러 가서 사지전당의 문제를 풀다가 맨 처음에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게 답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괜히 이제 다시 한번 본다고 고치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그죠? 저를 믿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답이야 하고 자신 있게 찍었던 게 답이 되는 가능성이 대부분이 아니겠죠. 그렇죠? 100%입니다. 100%.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역시나 인터럽트 발생 시 처리해야 될 사항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인터럽트 작동과 관련된 용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잡동사니를 좀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럽트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 다양하게 출제되어 왔던 부분들을 문제를 이제 요점 정리화 시켜서 1번부터 8번까지를 모아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 개념을 줄쳐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요청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전 프로그램의 상태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물었던 문제죠. 그래서 정답 처리됐던 것은 캐시 메모리에서 캐시의 미스나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메모리죠. 그래서 그 캐시를 미스했거나 또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경우, 페이지 폴트라는 게 페이지 부재 현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캐시의 어떤 미스 현상에서 발생된 거, 이 부분이 이제 상태 보존이 필요한 경우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태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형태 때문이다 라고 문제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럽트 반응 시간에 대해서 물었던 문제가 나온 거죠.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발생한 후부터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 수행될 때까지의 시간, 이게 인터럽트 반응 시간이다.
인터럽트의 다음 중 인터럽트의 반응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제대로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서부터? 요청 신호가 발생한 후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라는 것은 인터럽트가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청한 시간부터 취급 루틴이 수행되기 바로 직전 수행될 시간까지를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한 그 반응 시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발생 시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운영체제가 뭡니까? 운영체제. 우리 다음 시간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즈가 되겠고요. 윈도우즈는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켜서 문서 작성을 한다. 게임을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이 나와야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는 여러분 사용자와 기계인 컴퓨터와의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죠. 스마트폰에서는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스마트폰을 켜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실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자, 인터럽트 발생 시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재까지의 모든 프로그램 상태를 저장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복구가 됐을 때 그 상태부터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벡터 인터럽트라는 말 나오는데요. 정의만 보겠습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프로세서 CPU입니다.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서비스가 특정의 장소로 점프하여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원래 진행되는 순서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과정을 실행하게 해준다. 이게 벡터 인터럽트고요.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은 이 벡터 인터럽트에서 이 분기 번지라는 말, 요거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분기 번지가 뭐냐? 인터럽트 벡터에서 필수적인 거다.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 게 뭐냐? 분기를 할 수 있는 번지다. 점프해서 어떤 번지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기 번지라는 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넘어와서 인터럽트 수행 후에 처리되는 것은 뭐가 처리될까요? 인터럽트 처리 시 보존시켰던 PC 및 제어 상태 데이터를 PC와 제어 상태 레지스터에 복구를 시켜준다. 결국 복구한다는 말이에요. 복구. 인터럽트 수행 후에 처리되는 것은 복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택이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이죠. 인터럽트 발생 시 복구 주소를 기억시키는 것은 스택의 공간에 주로 기억을 시키고요. 인터럽트가 받아들여졌을 때 스택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리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말도 나오네요. 우리 CPU 내에 존재하는 제어 장치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인터럽트 발생 시에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레지스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터럽트 서비스의 루틴의 기능을 물었습니다. 그 기능은 뭐가 있느냐? 처리기 레지스터의 상태를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원인을 결정해야 되고 다시 처리 상태를 복구하는 과정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들을 8가지로 분류해서 따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네 번째 있는 벡터 인터럽트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고, 다섯 번째 인터럽트 수행 후 처리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사실 많이 나온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나 운영체제에서도 스택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큰 네 번째로 넘어가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자, 이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장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바로 정전이다. 그죠?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 원인이 정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워낙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기계들의 성능이 좋아서 우리 여러분 그 무정전 공급 장치라고 들어보셨죠? UPS라고 그죠? UPS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정전 상태를 방지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다.
아마 정보통신 계론이나 데이터 통신에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UPS라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전 상태를 예방할 수 있게끔은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나거나 여러 기타 그 천재 지변에 의해서 정전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전 이상이 가장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중에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이제 SVC 인터럽트다. SVC 인터럽트 뭐라 그랬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그쵸? 슈퍼바이저의 호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터럽트가 가장 낮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슈퍼바이저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진 않아요. 근데 슈퍼바이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우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했을 때 강제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가장 낮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앞쪽에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순서를 따로 무조건 외워야 되긴 하지만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여러분들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자신만만하게는 생각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전원 이상, 기계, 외부 신호, 그 다음에 입출력, 명령어의 오류,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검사, 그리고 SVC 순으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다는 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별표 따로 3개 하겠습니다. 3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보니까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서는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또 하드웨어적인 방법도 있겠죠.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폴링이라는 건데요. 이 폴링이라는 것은 역시나 우리가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개론 파트에서 이 폴링이라는 부분을 자세히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폴링 방법은 인터럽트 우선순위 가운데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인터럽트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하여 인터럽트의 원인을 판별하는 방식이다. 자,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폴링은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인터럽트의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검사하는 방식이 폴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키워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회로가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폴링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판별을 해서 폴링 방법을 이용을 해서 판별을 해서 가장 좋은 그 형태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폴링 방법이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방법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에 비해서. 종류는 이제 그 직렬 우선순위 방식과 병렬 우선순위 방식이 있는데 직렬과 병렬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하드웨어적인 방법 중에서 자, 데이지 체인이라는 방법, 요게 이제 직렬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우선순위 방법이 또 비교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따로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꼬마 전구에 불 켜는 그 작업을 해봤잖아요. 그죠? 직렬의 의미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직렬이라면 병렬 연결은 자,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건전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게 직렬이고 이게 병렬이고요. 영어로 하면은 직렬을 시리얼이라 그러고 병렬을 패러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구별할 수 있는데 데이지 체인 방식은 직렬 우선순위 부여 방식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모든 장치를 직렬로 연결한다. 인터럽트 처리 과정 중에서 하드웨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벡터에 의한 인터럽트 처리 방법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데이지 체인 방식은 체인이 뭔지 아시죠? 체인. 그죠? 이렇게 사슬. 그죠? 체인이라는 게 쭉 이렇게 연결돼 있지, 체인이 여러 개로 연결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인 하면 직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속도는 어느 게 빠를까요? 얘는 우리가 도로로 따지면 얘는 1차선 도로예요. 그죠? 얘는 3차선 도로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운행해서 갈 때 1차선 도로로 가는 것보다 3차선 도로로 가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왜? 차 밀리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잖아. 1차선 도로는 차 밀리면 끝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렬은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만 속도가 좀 느려요. 얘는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얘는 비용은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방법에서 이제 직렬과 병렬로 구분했는 거니까 거기 나왔던 부분들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데이지 체인이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이 시험에 다 나왔던 문장들을 제가 여기다 다 짜집게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반드시 전부 다 정리해서 읽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다? 직렬이다. 데이지 체인은 직렬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네 번째 우선순위 인터럽트의 운영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교재에 있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인터럽트의 운영 방식은 근착 우선 처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착 우선 처리, 그 다음에 마스킹 스키마 하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고요. 영어 약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LCFS 그리고 FCFS라고 나와 있는데 Last Come First Service, First Come First Serve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약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나왔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 단원이죠. 병렬 컴퓨터 부분인데, 자, 병렬 컴퓨터를 얘기할 때는 또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병렬 컴퓨터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은 한 줄이에요. 병렬은 여러 줄이에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 컴퓨터를 쓰다가 보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가지고 막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클릭하면 빨리빨리 안 뜨고 좀 짜증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뭐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 두뇌를 바꾸면 돼요. 그죠? 그 사람의 머리가 안 좋아요. 그죠? 머리가 나빠갖고 공부도 잘 못하고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머리를 바꾸면 돼요. 좋은 머리로.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컴퓨터는 만약에 컴퓨터 처리 속도 느리다. 컴퓨터의 두뇌를 바꿔버리는 거죠. 컴퓨터의 CPU가 CPU의 그 속도 단위는 우리가 보통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데 몇 메가헤르츠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그 헤르츠의 단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럼 CPU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아무리 CPU의 처리 속도가 빨라도 메모리 주기억 장치 용량이 작으면 CPU는 항상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불러왔다가 저장시켰다 불러왔다 데이터를 처리하잖아. 그럼 주기억장 용량이 작아. 그러면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CPU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높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CPU가 크기가 한 요만한데요. 그죠? 여러분 본체에 뜯어보면 CPU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한 크기의 CPU에다가 계속해서 집적도를 높여서 그 속도를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더 이상한 발전을 못 시키겠는 거야. 그래서 최근 어떻게 됩니까? CPU를 안 되겠으면 CPU 여러 개 쓰면 되지 뭐. 인간의 머리가, 그죠? 인간의 머리가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뇌세포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아마 수만 개, 수억만 개의 뇌세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수억만 개라는 게 세포 하나하나를 CPU로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CPU가 많아버리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컴퓨터라는 이 기계가 우리 인간의 사고를 따라갈 수 없는 게 그 컴퓨터 공학자들,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뇌처럼 컴퓨터도 창의력이 있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를 개발할 수 없을까라고 아직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텔리전트 컴퓨터라 해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언젠가는 그게 또 개발이 되겠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기계와 컴퓨터와 인간이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발생하는 날이 언젠가는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머리를 컴퓨터가 따라가려 그러면 인간의 뇌세포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도 엄청나게 많은 CPU를 장착하게 되면 그런 현실이 실현화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바로 병렬 컴퓨터라는 거야. CPU가 여러 개를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듀얼 코어 CPU라든지 뭐 쿼드 코어 CPU라든지, 그쵸? 그러면은 CPU를 여러 개를 장착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병렬 컴퓨터 구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개념을 읽어볼까요? 자, 병렬 처리는 폰 노이만의 컴퓨터 구조의 순차 처리에는 반대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순차 처리라는 말이 직렬 구조라는 얘기예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쓰는 컴퓨터의 형태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그 중고등학교 기술 과정 시간이었습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 해서 ENIAC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ENIAC이라는 컴퓨터를 세계 최초의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ENIAC이라는 컴퓨터는 그 기억 공간 저장 장치가 따로 없었어요. 근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컴퓨터 중에서 에드삭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 에드삭이라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내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터의 어떤 그 모태가 되지 않았나, 폰 노이만의 컴퓨터가. 근데 그 폰 노이만의 컴퓨터는 CPU를 하나를 두고, 그쵸? 직렬 처리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병렬 컴퓨터라는 것은 폰 노이만의 컴퓨터와는 좀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와 같은 다수의 프로세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서가 CPU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리기니까. 다수의 프로세서에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병렬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다. 자, 개념 확실히 쓰셨죠? 그죠? 자, 다수의 프로세서를 연결하여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다수의 프로세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전부 다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병렬 컴퓨터를 분류하게 되면 팽의 분류가 있어요. 팽의 분류에서 그 첫 번째가 컴퓨터의 구조를 병렬 수행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방식인데, 팽이 분류한 방식은 네 가지인데요. 이거 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약자만 보세요. 약자 보시면 WSBS, 워드 시리얼, 비트 시리얼, 시리얼이 뭡니까? 시리얼, 직렬. 패러럴이 뭡니까? 패러럴이 병렬. 그러니까 워드 직렬, 비트 직렬. 워드 병렬, 비트 직렬. 그쵸? 워드 직렬, 비트 병렬. 워드 병렬, 비트 병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약자 보면은 시리얼 패러럴만 알면은 뭐 약자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문제 속에서도 다 그 말이에요. 단어별 순차가 직렬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비트별 순차, 단어도 직렬, 비트도 직렬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뭐 따로 한 번 정도만 읽어봐도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팽의 분류 말고 플린의 분류를 보도록 하죠. 자, 플린의 분류는 명령 흐름과 자료 흐름을 고려하여 병렬 컴퓨터 구조를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명령의 흐름과 자료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플린이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나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정리만 해두십니다. 자, 플린의 분류 네 가지 분류는 어떻게 분류했다? SISD, SIMD, MISD, MIMD 네 가지인데 이것도 약자 자세히 보세요. SISD는 Single Instruction, 하나의 명령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싱글 데이터,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명령과 하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그러면 M은 멀티의 의미겠죠.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그 다음에 멀티플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그 다음에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요 네 가지. 영어 약자로만 기억해 주셔도 종류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이죠.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병렬 처리 기법. 자, 병렬 처리 기법. 자, 병렬 처리의 종류 부분 나오죠. 병렬 처리 기법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병렬 처리의 종류죠.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와 또 벡터 프로세서와 멀티 프로세서 세 가지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병렬 처리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벡터, 멀티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거 나오면 그게 답이라는 거. 오른쪽에 오답 주지 보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건 아니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레이 프로세서라 그래서 배열 처리기라는 또 말이 나오죠. 자, 배열 처리기 부분은 PE라는 프로세싱 엘리멘트라고 불리는 다수의 연산기. 그러니까 PE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다? 다수의 연산기. 자, 다수의 연산기를 갖는 형태로 PE들을 동기적으로 병렬 처리 수행하는데 동시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로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역시나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라는 부분에서 이제 RAID라는 표현을 씁니다. RAID.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RAID는 0부터 5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번에 대한 얘기를 물었던 문제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RAID-2는 오류 검출을 위해서 뭘 이용한다? 해밍 코드를 이용한다. 우리 해밍 코드 앞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오류를 검출과 수정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 있죠. 그래서 RAID-2가
해밍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관리 방법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렬 컴퓨터의 구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이 과목 자체가 좀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라는, 지금 강의 끝났다고 강의 끊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죠? 그 꼭 보면 수업 안 끝났는데 이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수업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고 뭐 이렇게 안내 멘트 공지사항 막 얘기하는데 막 책가방 막 싸는 사람 있죠.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 3대 조건이 뭔지 아세요? 3대 조건. 첫 번째. 필통에는 없는 색깔의 펜이 없다. 필통이 두툼하죠. 색깔펜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항상 책상이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책상 청소를 막 하죠.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책상에 딱 앉으면 뭐 구벅 좁니다. 그죠? 세 번째, 가방은 늘 무겁다. 항상 가방에 있는 책 없는 책 다 들고 다니죠. 꼭 필요한 것만, 시험에 나올 것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집중하세요. 지금 마무리 멘트,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여러분이 공부한 5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강의를 하는 저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강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범위가 너무 광범해요. 왜? 전자계산기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컴퓨터라 부르죠. 컴퓨터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잖아. 컴퓨터의 구조를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과도 연관이 되고, 운영체제가 필요해요. 운영체제라는 과목과도 연관이 되고,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부수 및 설계와도 연관이 돼요.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통신이 필요해요. 통신과도 연관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5과목 중에서 전자계산기 구조를 중심으로 4과목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운영체제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죠? 운영체제에 관련된 문제가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에서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11강 전자계산기 구조의 모든 이론 강의는 이번 10강으로 끝냅니다. 끝내고 다음 시간 제11강에 최근 기출문제 분석의 신유형 문제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11강을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이 강의는 뭐냐면 지난 10강까지에 대한 내용 말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최근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을 문제를 따로 뽑아서 이론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했던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까지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 11강까지 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팍팍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